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 입장으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빛에 대한 학문을 광학이라고 해요. 그 광학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반사와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학습 목표예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세부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모르고 있는 내용, 또는 관심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라는 소리예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세부 콘텐츠에서 제가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우리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여기를 맥스웰의 무지개라고 해요.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 영역이 있어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그 중에서 우리가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을 다루는 게 이게 광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 넓은 스펙트럼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관심인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빛의 속력, 빛의 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빛의 속도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쟀고 도대체 누가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잠깐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분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파동일까요? 아니면 입자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날라오는 걸까요? 아니면 작은 입자가 날라오는 게 이게 빛일까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 세 개는 우리가 빛의 반사와 굴절이라고 하는 광학의 기초 파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광학을 시작하는 기본적인 거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여기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직관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어떤 실험 모델을 정하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경험 모델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반사가 뭐고 또 하나 굴절이 뭔가 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직관을 이용해서 경험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또 하나 이론적인 전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던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에 있는 호이겐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기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조건만 이해를 한다면 금방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여기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거기서 시험적 모델을 제시를 해줄 건데 그 시험적 모델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있는 기하학적 구조는 금방 이해를 해서 여기에 있는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이겐스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있는 이분이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발음을 호이겐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 통역법 때문에 여기 이름 자체가 요즘은 하이원스라고 써요.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나 하이원스 원리는 같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배울 때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공부를 할 때는 여기를 이름을 호이겐스라고 읽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말 통역법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이원스라고 해요. 이 하이원스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하이원스 원리라고 할게요. 이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호이겐스라고 들었으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바로 이렇게 호이겐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증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생각을 하면 빛에 분산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의 분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 내부 전반사가 있는데 내부 전반사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광통신 혁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이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빛을 투파를 시키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보통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 빛이 그 파이버라고 하는 광섬유 안쪽을 도파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 원리 자체가 여기는 내부 전반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내부 전반사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학문 쪽으로 아주 폭이 넓어요. 광학은 그 학문으로 들어갈 때 가장 기초적인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를 배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먼저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인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전자기파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맥스웰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맥스웰보다 직관적으로 먼저 알았던 사람은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많은 아이디어와 실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맥스웰이 이거를 4가지 방정식으로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그게 맥스웰의 전기자기를 통합한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전자계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전자계학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는 전기 플러스 자기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불과 이 맥스웰하고 패러데이 이전에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공원으로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이론을 하나로 합쳐요. 그러면서 맥스웰이 또 하나를 합쳐요. 또 하나를 합친 게 뭐냐면 빛, 여기서 날라오는 이 빛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저쪽에서 그 프로젝트 쪽에서 제 쪽으로 이렇게 빛이 날라올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빛 입자가 이렇게 날라오게 될 거예요. 또는 파동이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는 그게 전자기파예요. 빛 입자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통합한 사람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맥스웰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 현상을 합치고 그리고 또 하나 빛도 똑같다라고 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맥스웰의 유명한 논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빛의 그 이론상에 나오는 그 빛의 속도하고 전자기파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맥스웰이 처음으로 이론상으로 증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패러데이가 먼저 내지만 이론상으로는 맥스웰이 업적을 이어받았던 맥스웰이 증명을 해요.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헤르츠가 그 실험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해서 처음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것처럼 지금 인간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가장 파장이 짧은 건 감마선부터 시작을 해서 파장이 긴 여기 라디오파 또는 장파 영역까지 이렇게 그 전자기파의 종류를 이렇게 구별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맥스웰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맥스웰의 무지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논하게 될 빛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인데 그 가시광선 영역은 실제 맥스웰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만큼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요만큼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바로 이 부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브루드한 이런 파장대 또는 진동수를 말하면 그런 대화 폭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 빛을 눈할 거예요. 일부 빛. 그 빛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 영역의 빛을 눈할 거예요. 이 학문을 우리가 광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넓은 영역에 다루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 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논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여기 감마선, X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긴파 영역에 대한 빛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뽑아놓고 거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다가 응용을 했나 하는 거를 간략하게만 이렇게 눈해볼게요. 여기 눈하는 거는 여기에 라디오파,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가장 짧은 파까지 이렇게 X선을 지나서 감마선까지만 이렇게 눈해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라디오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장이 긴 쪽부터 설명을 할게요. 긴 쪽부터 이렇게 거꾸로 짧은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라디오파라고 하는 자체는 먼저 파장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물론 이 파장은 여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여기에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별 자체는 여기 영역을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서 딱딱 구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영역 자체는 이렇게 밴드폭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무슨 파장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자외선 영역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X선 영역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영역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라디오파라고 하는 자체는 파장이 한 0.1 여기 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10의 4승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파라는 개념을 떠올렸을 때 실제 파장 자체가 이 정도면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듯이 이 실험을 성공한 사람은 헤르츠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역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통신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여기가 라디오 웨이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을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장 자체는 0.3m부터 시작을 해서 10의 4승, 마이너스 4승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로 되겠네요. 한 1mm부터 시작을 해서 30cm 정도 되겠네요. 30cm면 한 이만큼 정도 되겠죠. 파장이 그 정도로 되는 영역을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전자렌즈가 있을 거예요. 그 전자렌즈가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이렇게 그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자기파가 막 흔들리게 되면은 그 안에 원래는 물입자인데 물입자가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닭이나 고기 같은 걸 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응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레이더라고 하는 이런 통신을 내서 하는 이런 장비에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보다 파장이 작은 영역은 여러분들 여기는 잘 알고 있어요. 적외선 영역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음에 보면 자외선 영역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이쪽에는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울트라가 이렇게 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에서는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인프라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적외선 인프라는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그 파장대 영역이 바로 그렇게 봐가지고 인프라라고 하는 접도를 쓴 거고 그리고 자외선은 위쪽이다라고 해서 울트라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는 자체는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여기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때 그리고 여기서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적외선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적외선 망원경으로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찍거나 물리치료 열선이라고 하는 거 열선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이렇게 쓰여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가시광선 영역이 있는데 이 가시광선 영역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강 보면은 여기가 7 곱하기 10의 7승 메타 그리고 여기가 4 곱하기 10의 7승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약간만 바꿔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바꾸면 나노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70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보면 여기가 바꾸면 여기가 400이 되겠죠? 그러니까 40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은 700 나노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400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700이 400보다 파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700 나노미터가 붉은 색깔 계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400 나노미터 이쪽 파장을 우리는 보라 색깔로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개 영역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까요? 사람 눈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무지개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을 가장 잘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언뜻 생각하면 빨간색을 사람들이 가장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 눈은 빨간색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초록색 계열을 제일 잘 봐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는 파장이 이것도 몇 나노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초록색 영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대략 한 485나노부터 시작을 해서 560나노미터 정도까지 파장을 우리 사람 눈은 초록색깔로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약 550나노미터 여기를 사람 눈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람 눈이 가장 잘 보는 영역이 바로 이 파장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언뜻 생각했을 때 사람이 제일 잘 보는 게 붉은 색깔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여기서 혼란이 온 거예요. 실제는 붉은 색깔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 700나노 정도가 붉은 색깔이라고 했고 여기 400나노 정도가 보라 색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리면은 빨간 색깔 파장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보라 색깔 파장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파장이 더 짧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어떤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 색깔 파장은 여기를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보라 색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오다가 부딪혀서 스캐터링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호등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위험한 것들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거에서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붉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공기 중에 미세 입자가 떠 있을 때 붉은 색깔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를 스캐터링이 안 일어나고 산란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멀리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바로 그래서 위험시도에는 붉은 색깔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초록색깔 영역에서 550나노대예요. 여기를 사람들은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서 가장 잘 보나 하는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위험신호는 붉은 색깔 계열의 파장을 쓰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더 짧은 영역이죠. 짧은 영역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기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은 여기 멜라닌 세포가 올라와서 여기가 사람이 까맣게 타잖아요. 바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에 있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파장은 조그맣게 말했듯이 400나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은 대략 한 10여 나노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자외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그을리는 원인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이렇게 생체 조직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역 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바로 그래서 어떤 소독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자외선 영역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한테 중요한 여기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요인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여기 비타민 D는 우리가 태양빛을 맞았을 때 형성이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자외선은 오존층 파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근데 요즘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 오존층이 파괴되게 되면은 이 자외선이 훨씬 더 강하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생명체한테는 많은 이렇게 해를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여기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쪽을 우리가 X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X선에 대해서는 잠깐 의미를 부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X선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발견을 했어요? X선은 대강 파장이 10나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자외선이 약간 수십 나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짧아야 되니까 X선은 약 한 10여 나노부터 시작을 해서 0.01나노메타 정도까지 영역을 우리가 X선이라고 해요. 물론 저는 지금 파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X선은 누가 발견을 했어요? X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X선은 렌트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해가 1895년이었어요. 근데 이 X선의 발견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물리학 쪽에서는 이때부터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경계선을 대략 이 X선의 발견을 이렇게 시점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X선을 렌트겐이 음극선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렌트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견은 1895년도에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10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블랙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연구했던 연구진들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와, 스티븐 호킹 박사는 돌아가셔서 못 받았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루저 펜노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블랙홀 연구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노벨상을 올해 받았어요.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을 한번 찾아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노벨상 수상을 했을 때 첫 1호를 받은 사람.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여기에 있는 렌트겐이에요.
렌트겐이 이 엑선 발견이라고 하는 이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1901년도에 처음 1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이해갔죠? 바로 그분이 여기 있는 렌트겐이요.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렌트겐이 엑선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내 되시는 분의 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데, 반지를 이렇게 끼고 엑선을 비춰서 손을 찍었을 때 뼈하고 반지는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살 부분을 투과를 해서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논문지에 실어요. 그리고 이 사진 자체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요즘 가장 많이 찍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물론 거기에 있는 엑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잘못하면은 직접 너무 강하게 맞게 되면 생명체한테 영향을 줘요. 하지만 의료용 엑선은 이제 상당히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의료용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을 보고서 많은 실험 물리학자들, 그리고 의용계통에 있던 과학자들이 금방 저걸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죠?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사람 몸속 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급격하게 의용물리 쪽으로 이게 확대가 돼서 이 장비 개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때부터 의료기술 자체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엑스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절개를 하지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진단을 할 때 우리가 혁명적인 그런 의료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던 게 여기 있는 렌트겐이에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1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엑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음극선관, 유리관에다가 거기 진공으로 만들고 이쪽에 필라멘트 놓고 이쪽에다가 타켓을 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음극 쪽, 그쪽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 전자가 나와가지고 어느 쪽? 남극 쪽에 있는 거기에 뭐 철이나 코발트, 니켈 또는 구리 같은 거에 타켓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가 무거운 원자하고 충돌하게 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엑선인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발견한 공로로 여기에 있는 렌트겐이 노벨 물리학상을 처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설명 자체가 좀 장황하고 길었는데, 그 얘기는 이거예요. 의료 분야에서 진단용 도구나 암치료 등에 혁명적으로 쓰여요. 그리고 또 하나, 물리학 쪽에서도 어떤 결정 구조를 연구를 하거나 또는 비판을 검사 등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엑스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2차원으로 찍는 거, 병원에 가서 2차원으로 찍는 게 엑스선을 찍는 거고, 이걸 3차원으로 찍는 게 CT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찍는 거 MRI라고 하는 자체는 그거는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그거는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명 문제나 의료 장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여기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들을 해두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보다 파장이 짧은 쪽을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마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파장 자체가 엑선보다도 더 짧은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사선 핵을 이게 핵반응 중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주에서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우주선의 성분 중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투과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파장이 제일 짧기 때문에 유전자 구조에 심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감마선 반환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우주 탐사에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인간이 사전에 맥스웰의 이론적 공원과 패러데이 실험적 공원, 그리고 맥스웰의 이론적 공원, 그리고 실제 장비를 만들어낸, 전자기파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헤르츠의 공원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전자기파 영역을 쭉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자기파 영역을 가지고서 우리는 파장별로 각자 이렇게 그러니까 유용한 장비들을 만들어서 현대 문명의 발전에 이렇게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제 전자기파와 가시광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빛 속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PPT로 넘어가서 빛 속도 측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